과세표준 계산 특례 부분은 우리 앞에서 이제 과세표준 얘기했었을 때 시가 얘기를 거론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가 부분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간주 공급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간주 공급과 관련돼서 그 시가의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부터 이제 내용을 조금 짚고 갈 게 있어요.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주 공급의 과세표준 첫 번째 거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갈 거냐? 우리 간주 공급 중에 직매장 반출 부분을 빼고는 무엇 하셔라? 시가로 가라. 그럼 그 시가는 우리 이 시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이죠. 또는 공정 가치, 뭐 현재 가치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당 재화의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가를 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 낼 때 이렇게 표현하죠. 원가는 현재 100인데 시가는 현재 얼마이다. 시가는 150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금액은 무엇으로 가라. 이게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라면 저희는 간주 공급 이거로 갈게요. 사유가 사업상 증여라고 해볼게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제품을 무상 제공하였다. 그래서 제품 무상 제공 거래처한테 줬다는 얘기겠죠. 자, 그 상향에 해당되는 원가가 100이고 시가가 150이다. 그럼 부가세 과세 표준은 우리 얼마로 넣어줘라? 우리 시가 150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공급가액 자리에 여러분이 뭐로 넣어야 된다? 150으로. 그러면 옆에 세액이라고 하는 부가세 자리에 우리 프로그램은 부가세라고 되어 있죠. 그 세액 자리 얼마가 나올 것이다? 150이 아니 15가 나오겠죠. 150에 1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분계를 뭐로 할 수밖에 없다.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실질적으로 뭐 유형도 써볼까요? 유형은 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14번 건별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넣고 150에 15 나오게끔 입력해 주시고 그럼 사실상 165를 넣겠죠. 프로그램 상에서는. 그리고 분계는 항상 뭐로 갈 수밖에 없냐면 혼합밖에 못 써요. 이런 경우들은. 그러면 이렇게 넣고 여러분 내려와서 하단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 대변엔 내가 갖고 있었던 제품을 무상 제공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제품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제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이라고 부르는 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의 금액은 무엇으로 형성된다? 원가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금액은 원가인 100을 써주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 제품 무슨 목적으로 썼죠? 사업상 증여 목적으로 거래처한테 무상 제공했습니다. 그럼 판매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8번에 있는 타계정 대체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수업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이 문제도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부가세 예수금은 세액이 15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15가 들어오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업상 증여니까 거래처한테 우리가 잘 보이려고 준 거죠. 그럼 무슨 목적으로 준 거예요? 접대 목적이겠죠, 여러분? 그럼 접대비, 이 접대비는 100과 15가 더해져서 얼마가 될 것이다? 115에 접대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까지 회계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시험 준비하실 때.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할 때, 아,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부분? 예외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매장 반출은 제가 여기서 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상각이 아닌 비상각 자산인 직매장 반출의 경우 여러분 대부분 그러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재고자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본사에서 지점인 매장으로 나간 게 있었다. 그러면 우린 원가로 가는 게 보통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가라. 원가로 공급가액 정리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건 이것도 복습 하나 할게요. 우리 직매장 반출은 반드시 뭐 발급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이 간주 공급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뭐로 넣는다? 11 과세로 입력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거 왜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 앞에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에 여러분 그 서식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거 작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안 하지만 서식에 입력을 할 때 아, 직매장 반출이고 얘는 지금 총괄납부도 안 하고 사업자 단위과세자도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아, 취득가액으로 10일 과세로 소위 말해서 세금도 발급하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자리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자리에 이 금액을 넣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제가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론 따로 실기 따로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론 공부 따로 실기 공부 따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론을 가져다가 실기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는 타이핑 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그쪽으로도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단지 사지선다로만 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감가상각자산인 경우라는 게 등장해요. 감가상각자산? 자, 그럼 여러분 간주 공급의 사유는 자가 공급도 있었고 사업상 증여도 있었고 개인적 공급도 있었고 폐 없이 잔존 제한도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부분 중에 직매장 반출을 빼고는 시가로 갔어요. 그런데 그 시가 부분 중에 간주 시가가 등장이 돼요.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 대한 부분은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돼요. 폐 없이 잔존재화예요. 폐 없이 잔존재화. 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요. 또는 우리 자가 공급 중에 내가 과세 사업을 쓰다가 우리 100% 면세로 사업을 다 전환해버렸다. 그러면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업 전환에 대한 부분. 내가 과세 사업을 하다가 무엇으로? 면세 사업으로 전환했다라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과세에서 쓰던 거 면세로 다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우리 자가 공급의 면세 사업에 전용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 자가 공급이 이 부분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재고 자산은 그냥 시가로 가면 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을 매입하면 고정자산 매입을 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의 장부조회 문제를 풀 때 지금 다음 중 1기 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매입의 금액이 얼마냐?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얼마냐? 이런 문제를 내죠. 그럼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매입세액 자리에 가서 고정자산 매입 자리 두 군데를 확인하죠. 어느 자리와 어느 자리?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고정자산 매입 자리와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죠. 그 밖에 매입세액 자리에. 자, 그 두 개를 찾죠. 그러면 그거를 국세청이 후퇴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부르는 고정자산은 단순히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무슨 관리를 해야 된다? 당연한 사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가서 봤더니 우리 건물과 구축물을 묶어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이 부분은 너가 10년은 충분히 쓸 것이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라. 그런데 우리는 1년의 과세 기간은 몇 번이다? 2번이죠. 1기 과세 기간, 2기 과세 기간. 그래서 사후 관리를 몇 과세 기간 동안 20 과세 기간 동안 너는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건축물을 뺀 이외, 저는 그냥 이외라고 쓸게요. 이외의 자산은 우리 몇 년은 사후 관리해야 된다? 2년. 자, 그럼 얘도 똑같이 과세 기간 2번을 곱해서 우리는 몇 과세? 4 과세 기간 동안 무엇 해야 된다? 사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폐업을 하거나 과세 사업자가 면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 지금 저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얼마 주고 샀니? 아, 예, 저는 취득 원가는 현재 5억입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너 언제 샀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얘기합니다. 우리 취득 1은 언제 샀냐면 2000 몇 년도에 2000
여러분 17년도에 샀게요. 2017년도. 그리고 저는 1월에 샀게요. 자, 1월 2일에 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 줘야 되겠죠, 여러분. 자, 저희가 폐업하거나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시점. 자, 그래서 그 시점을 얘기해 볼게요. 자, 그 시점은 현재 언제라고 얘기하면 2020년 우리 10월이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10월 언제라고 할까요? 10월 10일이라고 얘기할까요? 10월 10일. 자, 그럼 여러분 얘는 과세 기간이 언제예요? 2기 과세 기간이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건물은 몇 년 동안 사후 관리하라고요? 10년. 그럼 여러분 카운트 해볼게. 우리 여기다 쓸게요. 2017년도 1기. 자, 2017년도 2기. 2018년도 1기. 2018년도 2기. 2019년도 1기. 2019년도 2기, 2020년도 1기. 됐어요,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시점은 현재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시점은 지난 건 아니죠. 그러면 몇 번 지났어요? 1년, 2년, 3년 하고 5.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과세 기간 몇 번밖에 지나지 않았다? 7번밖에. 7 과세 기간만 무엇하였다? 경과한 거죠. 그럼 나머지 여러분 20과세 중에 몇 과세가 남겨져 있어요? 13번의 과세 기간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간주시가라고 하는 부분은 너 얼마 주고 샀다고? 나 5억 주고 샀는데 그럼 그 5억에 무슨 부분? 지금 요 20이라는 과세 기간을 사후 관리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에 의미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현재 과세 기간이 한 번씩 지남에 따라서 이게 감소되니까 가치는 줄 건 맞다. 여러분 이 감가상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가세 규정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과세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사후관리 기간이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가치도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번을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100을 놓고 환산해 보면 우리는 과세 기간이 한 번씩 지남에 따라 몇 포인트씩 감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100 나누기 20 하시면 5%씩 무엇한다? 감소한다가 되고요. 사과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100 나누기 4 하시면 25%씩 무엇할 것이다? 감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5억에 대해서 우리는 7배 과세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곱해지는 건 우리는 7번의 과세 기간에 무슨 부분이 7번이 빠졌으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13번 남았죠? 네, 13번의 과세 기간에 우리 5%에 해당되는 빼줘야 되는 금액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지워도 될까요? 다들 쓰셨겠죠? 네, 지울게요. 지저분해서 지우고 그것 좀 얘기할게요. 금액은 기억하니까 5억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5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얘가 지난 거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가 몇 과세였다? 아까 계산해봤더니 7번이었어요. 그죠? 7과세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취득했던 금액이 있죠, 여러분? 5억. 그래서 취득 가액이 있고요. 그 취득가액에서 우리 곱하기 뭘 하자? 남겨져 있는 거 계산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무엇하면 된다? 7과세 기간이 지났고요. 거기에 우린 한 번씩 무엇이 5%씩 줄은 거예요. 그거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경과된 과세기간수 그리고 얘는 감소가 가치가 죄송해요. 가치의 감소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우리 체감률이란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1에서 35% 빼면 몇 프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5%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5억에 65%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남겨져 있는 것만큼 곱할 거란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65%인 거죠. 그럼 그 65%의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그게 간주시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숨기지도 못해요. 간주시가 부분. 이거 못 숨겨요. 이 계산 문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세무 1급은 사실 출제를 했어요. 현재. 네, 세무 1급은 출제한 상태고요. 세무 2급이나 회계 1급은 우리 아까 문제 제가 한번 예시 보여드렸죠. 뭐는 나왔어요, 여러분? 폐업시 잔존재화. 그런데 폐업시 잔존재화 나왔는데 여러분 감가상각자산으로 주었어요? 아니면 비상각자산 주었어요? 비상각. 우리 뭐로 보았었죠? 재고자산 했죠? 그러면 걔는 뭐로 간다? 그냥 시가로 가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감가상각자산은 뭐로 가야 된다? 간주시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고정자산 매입을 우리가 회계부터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되고 그게 사후관리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폐업하는 회사나 사업 전환되는 분들, 과세에서 면제 사업 전환되는 분들은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쪽이긴 해요. 그리고 본인이 모르고 신고하면 국세청 어김없이 추징 들어와요, 여러분. 전 추징이라고 얘기하지만 소명 요청이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다음 간주 임대료 들어갈게요. 간주 임대료. 자, 간주 임대료의 과세 표준. 자, 간주 임대료의 과세 표준에 요 글씨를 기억해 주실 것. 아, 이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을 하면 무슨 부분?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작성할 때 요 공식을 가져가는 거구나. 자,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 간주 임대료와 관련된 과세 표준의 계산은 어떤 회사만 하는 것이다. 서식 이름 보여드렸으니까 벌써 느낌 오셔야 되겠죠? 부동산 임대 사업자만 부가세 신고할 때 반드시 작성해서 내는 서류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무엇을 계산하는 서류이다.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서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서류, 이 서류 안 내면 가산세 붙어요. 그래서 작성하는 서류. 근데 이 과세 표준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달달이 세입자들한테 받은 임대료가 있을 거고요. 월세. 자,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는 관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받는 돈이 있어요.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 간주 임대료가 합쳐져서 과세 표준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서류예요. 근데 그 서류 중에 간주 임대료는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과세 기간에 너가 뭘 받았다? 전세금을 받은 게 있다.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게 있다. 그럼 이 돈에 대해서 1년 365일분에 너가 신고하는 과세 기간에 일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현재 90일이다. 그럼 90일이 들어오고 그리고 국가가 1년마다 한 번씩 대체적으로 2월 거의 하순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중순 넘어가는 시점, 중순에서 하순경에. 그래서 그때쯤에 이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공시합니다.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요, 서울에 본점을 갖고 있는 은행을 시중은행이라고 불러요. 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는 18년 대비 올랐다가 2020년도에는 내려왔어요. 뭐 정기예금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상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020년도 기준 현재 공시되어 있는 이자율은 1.8%입니다. 그래서 그 공시되어 있는 이자율을 곱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의 취지는 우리 집주인들이 임대를 놓으면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가 나갈 때 이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꾸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자, 좋은 말로는 투자이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투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네가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 은행의 이자가 뭐 얼마 된다고 여러분. 그쵸?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취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주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만큼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을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고 싶대요. 얘 임대료 안 받은 거거든요. 임대료 받은 것처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 금액에 부가세 10%를 징수하겠다라고 해서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부동산 임대업자만 합니다. 다른 업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간주 임대료의 회계 처리. 자,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는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부분을 정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아무런 문구가 없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임대인이 원래 맞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쓸 때 우리는 임차인이 부담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부담 안 해도 되는데 임차인 부담으로 써놓으면 제가 줘야 돼요, 돈을. 그럴 이유는 없어요.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담하든 부담한 사람의 뭐로 간다? 세금과 공가로 인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럼 결론적으로는 비용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부분. 요거 조금 더 깊은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전산 실무 쪽 넘어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가 또 있다. 자,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대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대손은 오늘 하는 수업에서 잘 갖고 가시면 실기 때는 복습의 차원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요. 거기서 마무리 지면 끝나져요, 여러분. 그래서 대손세의 공제라고 하는 부분. 자, 대손세의 공제는 이 전산 실무 양식에서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손세 공제는 무슨 부분이신 거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 매출을 하였다. 그런데 그 매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 받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제가 뭘 했다? 매출을 했어요, 여러분. 자, 매출을 했는데 제가 차변에 누가 들어왔다고 얘기할 거냐면 외상 매출금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돈을 못 받고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외상 매출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기업과 기업 거래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는 1,100의 외상 매출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과세품을 팔았대요. 그럼 대변에 우린 제품 매출이든 상품 매출이든 매출 계정 하나가 생기겠죠. 자, 공급가액은 우리 1,100 곱하기 110분에 대한 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1,000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누가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가 나올 것이다. 우리는 100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돈 아직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무슨 부분? 못 받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대손금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대손금엔 누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가세를 뭐라고 부르자? 대손세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린 국가한테 다시 냈던 세금을 무엇할 수 있다? 돌려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걸 공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 대손세 공제는 회계에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따졌을 거예요. 부도 났어요. 이러면 부도 난 날짜에 대손 충당금과 상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파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근데 요건을 전혀 따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세법에서는 이제 뭘 따져요? 요건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이라는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대손세 공제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요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대손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손이 발생한 날이 아니고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매출 세액에서 우리 해당 거래 징수하지 못했던 부가가치세 금액을 무엇해라? 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당액이라고 하면 그 금액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대손세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있잖아요. 여기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자, 이 부분은 예정 때 신고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겠지만 반드시 대손세 공제는 언제만 받아라?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하다가 맞아요. 얘는 만자가 붙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정 땐 절대 못해요. 그러면 예정 신고 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면요. 그것도 다 언제 간다?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 신고분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대손세 공제 금액은 자, 여기 부가세 포함 금액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외상 매출금이 대손금이라고 했으니까 대손금임 공급 대가 곱하기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걸 대손세 공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실 건 대손세 공제는 우리 영세율로 매출했던 거 들어올까요? 영세율 매출. 안 들어오겠죠,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있어야죠. 왜냐면 내가 부가세 거래 징수를 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못 받은 돈을 얘기하는 거니까 세금은 냈는데 이해됐어요? 그럼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0이니까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대손금은 처리하지만 대손세 공제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것도 안 들어야 되죠, 여러분. 면세 매출이요. 면세 매출도 부가가치세가 없다죠. 자, 그러면 얘도 대손세액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손금만 처리하고 대손세 공제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이제 이 부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제가 공급 시기를 2020년도 4월 20일로 드렸어요. 자, 그래서 4월 20일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100에 부가세 예수금 10. 그래서 외상 매출금 110에 채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4월 달에 물건을 팔았고
4월 달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4월, 5월, 6월은 언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들어가죠. 그럼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재화공급분에 대해서 공급자는 매출세액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서 우리는 아직 돈을 못 받았지만, 이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안 하지는 않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 부가세 예수금 10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부가세 납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본인이 외상 매입금 110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에 포함해서 무엇했을 것이다. 미지급된 부가세를 무엇했다? 공제 받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은 납부하고 한 사람은 공제를 받은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사건이 터지겠죠. 여러분, 무슨 사건이요? 자, 대손이 발생하죠. 저희는 쉽게 가려고 전 파산으로 드렸습니다. 거래처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럼 파산 선고는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에, 우리인 10월 10일에 거래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참 빨리도 받았네요,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에 팔고 하반기에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는 무슨 부분? 우리 이제 분명 회계에서 무엇해라,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가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건 똑같이 가요. 회계도, 부가세 회계 처리도.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파산이라고 하는 대손의 사유가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손이 확정된 거 그대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국가한테 무엇한다?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익이 확정 신고 때, 왜냐면 여러분 10월은 이익이 확정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익이 확정 신고 때 무엇해라? 대손 확정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됐을까요? 그럼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무엇하자? 우리 음수로 표기해서 공제를 받자. 그러면 대손세액은 얼마에다? 대손금,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110에 곱하기 110분의 10. 그래서 10원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지금 문 닫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파산.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우리 외상매출금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 내지는 대손 상각비가 들어야 됩니다. 자, 조심할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회계에서는 출제가 안 돼요. 이 분기 문제가. 회계에선 대부분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봤을 거예요. 문제 지문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개했던 게 대손 충당금 쓰고 대손 상각비 썼던 기억밖에 없어요. 또는 매출채권이 아니면 기타 의대손 상각비 뭐 이런 거 썼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무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부분?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는 문제가 들어와요. 그리고 지문에 무슨 부분? 대손세 공제를 무엇하였다? 받았다라는 문구가 들어와 버리면 반드시 대손세 공제 받은 건 부가세 예수금으로 꼭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대손금과 상계정리하는, 충당금과 상계정리하는 건 부가세를 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달라지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거대로 하는 게 맞아요. 실무는. 네, 실무는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배제하고 회계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부가세를 가지고 가서 회계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회계처리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런 걸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사유 보면 되겠죠? 대손 사유. 자, 대손의 사유를 봤더니 첫 번째,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해서 우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여러분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팔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작성 연월일이 나오죠. 그 작성 연월일로부터 몇 년 이내까지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처럼 봐줘요. 근데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야, 돈 받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돼요. 그런 걸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 왜 범죄자들 잡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해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15년 내에 범죄자를 못 잡으면 그 이후에 잡으면 우리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소멸시효예요. 요즘에 소멸시효를 없애는 추세가 좀 많죠. 특히나 이제 뭐 성폭행의 피해라든지 아동범죄들은 대부분 없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법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3년이 통상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3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상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3년이 나와집니다. 근데 어음법, 소표법, 민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의 기준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1년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법의 기준으로 3년짜리를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법원에서 무엇하였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파산한죄에 대한 채권. 이건 법원에서 아예 파산 선고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 선고 받으면 그 날짜에 즉시 대손이 확정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제 화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것도 법원이 개입하죠. 자, 두 번째, 채권자가 무엇하였다? 사망.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대표이사이겠죠, 회사. 자, 그래서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채권자가 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여러분, 실종이나 행방불명은 비슷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형의 집행 중이다. 이건 감옥 간 거죠. 자, 이런 사유에 의해서 돈을 못 받게 됐다. 여러분, 사망은 조심할 게 뭘까요? 사망을,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상속받아서 한대요. 그거는 대손 처리 못해요, 여러분.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사유로 문을 닫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실종과 행방불명은 업무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가 재밌는 게요. 실종했다. 근데 실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옆에 가로 열고 써줘요. 법의 요건 충족. 왜냐면 여러분 실종이나 행방불명은 가정법원에서 선고문이 나와야 돼요. 네, 이 사람이 정말로 더 이상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 그게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형의 집행은 감옥 간 거니까. 뭐.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도. 자,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할 때는 부도로 인하여 못 받는 돈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 즉시 무엇했어요? 부도 발생일에 대손중단금 정리했죠? 못해 여러분. 부도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몇 월경과 6월경과 시점이에요. 그래서 6월이 경과된 시점이 뭐가 된다? 대손이 확정된 시점으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 2020년도 제가 4월 1일에 우리 무슨 부분? 부도가 났다고 할게요. 부도 발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도 발생. 자, 여러분 부도는요. 어음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외상 매출금 자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죠. 자, 어음의 부도는 우리 왜 약속어음은 실물어음이죠. 네, 실물어음인 약속어음은 아예 은행에서 빨간 줄을 그어요. 거절에 대한 의미로. 그리고 전자어음은 전자어음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거절이 돼요. 반환 조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도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은행에서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은행 거래 못하게끔 다 중지시켜 버려요. 네, 그래서 그 은행 거래 중지 사실 증명으로 외상 매출금은 부도가 났다는 걸 또 증명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증명 서류 없으시면 이거 못 받아요. 우리 자격증 시험 볼 땐 그냥 서식에 타이핑 치니까 되게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걸 아시는데 이 대손 사유에 해당되는 무슨 서류를 근거 서류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법원에 선고문이 있고 통지문이 있고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 근거 서류를 무엇 하셔야 된다? 세무서에 서면 제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서면 제출 없으시면 절대로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서류 반드시 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4월 1일에 부도가 나고요. 지금 법에서는 몇 월 경과라고요? 6월 경과가 돼야만 대손이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1기 때는 못 들어가는 거죠. 언제 들어가야 돼요? 6월 경과가 2기죠. 그럼 2기 때 들어가야 되네요. 손으로 셀 수 있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네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2020년 대손 확정일은 9월 며칠이 될까요? 대손 확정일. 왜냐면 여러분 서식에 대손 확정일 입력해야 돼요. 자, 경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끝나는 날짜 있죠? 여기에 반드시 무엇 해라? 플러스 2를 해라. 그럼 9월 1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9월 2일이래야 경과예요. 이거 여러분 서식에 직접 타이핑 쳐야 돼요. 날짜. 날짜 틀리시면 당연히 점수 안 줘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6월이 경과된 수표, 부도 수표라든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도난 회사는 저희가 압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된 채권은 일단 저당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거로 이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대손 처리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빼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그리고 회사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이것도 법원에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결정으로 채권 회수 불능으로 확정이 됐다. 아까 여기서 저당권 설정된 거 빼라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남겨져 있는 돈 다 달라고 해야죠.
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리고 몇 월 경과한 채권, 6월 경과한 채권 중에 얼마에 대한 부분, 우리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자, 혹시 공부했던 분 중에 무슨 소리지? 20만 원 아닌가? 네, 세법 2020년도 개정됐어요. 30만 원이 맞습니다. 혹이라도 20만 원을 기억하신 분들은 30으로 수정 기억. 그래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입니다. 자, 이건 왜 해주냐면 여러분 30만 원 돈 받기 위해서 제가 거래처를 매일매일 가고 거래처에 매일 전화하고 여러분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사실상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실익적인 부분을 따져봤더니 오히려 손해이더라. 그래서 이 3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그냥 대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소액채권은 거래건이 아니고요. 채무재별 채권의 합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2월에 그 관점을 따져본다. 그럼 1월부터 12월 전체의 거래 내용 다 정리하고 남겨져 있는 잔액이 30만 원 이하였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도 후 몇 월이 경과한? 6월이 경과한.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소기업 보유, 부도 발생 이전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상 매출금도 제가 아까 부도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외상 매출금 중에 부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여기 보면 부도수표 어음상의 채권 여기 외상 매출금 없지 않아요? 3번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요. 아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부도가 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소멸시효 완성형 3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죠요?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우리 중견이나 대기업보다 영세 쪽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3년 소멸시효 안 기다려요. 그냥 몇 개월 부도가 발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보유 부도 발생 이전의 외상매출금이라면 인정할게 이렇게 갑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표나 어음 부도는 우리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의 규모를 안 따져요. 그냥 전부 다가 되지만 외상매출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만 혜택을 줍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7번째. 요것도 2020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신설 조항이고 얘는 상향 조정했고 자, 중소기업 외상 매출금으로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채권이란 표현을 기억해도 됩니다. 자, 중소기업 외상 매출금으로서 회수 기일이 몇 년이 경과한 거? 우리 2년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 또는 미수금. 자, 소멸시효 완성이 제가 상법상의 규정이 3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법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좀 어렵더라. 그래서 중소기업만 또 다른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미회수 채권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회수 기일로부터 무슨 부분 2년이 경과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도 인정하겠다. 그리고 회수 기일을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시는데 계약서에 대부분 회수일자들 명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뭐 가장 쉽게 내면 사지선다로 차지라는 거 문제 낼 거고요. 그리고 실기는 이 요건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 대손세액공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 받느냐? 확정신고 때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확정신고 때 들어오는 건 몇 년 이내 채권이 들어올 것이냐? 10년 이내. 자, 이것도 2020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5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 때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저자들이 법에 맞춰서 많이들 바꿔놔요. 근데 사이트에서 내려받는 건 안 바꿔놔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서 내려봤던 몇 년에 있었던 기출문제 풀든 상관이 없지만 시험 보실 때 세법은 반드시 최근 세법으로 해석합니다.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1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우리는 대손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무엇 하시면 된다? 받으시면 된다. 신청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10년 이내 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손세 공제는 언제밖에 못 들어간다? 확정 신고 때밖에 못 들어가요. 예정 때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확정 신고 때밖에 안 된다. 그리고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실 땐 확정 신고하실 때 무슨 서류? 대손세 공제 신고서 하고요. 그리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같이 내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서류는 여러분들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 원본 있죠? 네, 이거 반드시 첨부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 무슨 부분? 아, 우리는 소멸시효 완성이다. 아, 우리는 부도가 났다. 그럼 여러분 부도 통지서라든지 또는 어음을 갖고 있다. 그럼 어음에 무엇 한다고요? 우리 실물어음 이렇게 줄 그어버려요. 아예 유통 못하게. 전자어음은 사이트에서 서류가 나오고요. 그런 서류까지 모두 다 서면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면 제출 서류가 따로 있다라고 또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부분에 나와 있는 예제 풀기 전에 여러분 이 예제 하나 보고 교재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주식회사 세무는 2019년도 11월 20일 주식회사 회계액에 기계장치를 1,100만 원. 자, 그런데 이 금액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부분. 자, 그리고 기계장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가 아까 채권이라고 써드렸어요? 아니면 매출채권이라고 써드렸어요? 채권이에요. 채권은 무슨 채권과 매출채권,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매출채권과 상거래 2에서 발생되는 기타 채권의 합이에요. 그러면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다. 이 기계가 고정자산이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미수금으로 되어 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대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했기 때문에. 우리 고정자산 매각할 때 내가 과세사업자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미수금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하고 어음교부 받았대요. 자, 그런데 2020년도 2월 10일 회계가 무엇이 발생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부도 확인을 받았다. 자, 회계에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없대요. 왜냐하면 이런 부도 발생했을 때 저당권 설정을 하면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겠죠. 설정 안 했으니까 대손세 공제 받는 거 하자가 없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가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공제 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올바른 걸 1번부터 4번 중에 찾아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는 요거 페이지 또 전환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하실 일은 무슨 부분이다. 자, 일단 얘는 부도가 언제 났어요? 부도 발생. 우리 2월 10일이에요. 자, 2월 10일 날 부도가 났죠. 그러면 부도는 반드시 부도가 무엇한 날짜, 발생한 날짜로부터 몇 월이 경과해야 된다? 6월 경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럼 6월 경과이니까 우리 2020년 그러니까 2월 10일이 속하는 일기 때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월이니까 우리 3, 4, 5, 6, 7, 8, 9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9가 아니라 우리 몇 월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8. 그렇죠? 그럼 2020년도 8월이면 6월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10일에 무엇 해라? 경과니까 플러스 2를 내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8월 11일이 무엇이다? 대손이 확정된 시점이에요. 대손 확정일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8월 11일은 대손 확정일인데 이 확정일은 몇 기에 속하죠? 우리 2기 확정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걸 물어보는 부분. 자,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금액은 우리 요거를 뭐라고 부르자? 얘를 대손금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대손금에 대해서 우리 무엇 하시라? 곱하기 110분의 10을 해주셔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럼 1,100만 원에 110분의 10 하시면 소위 말해서 1.1로 해주시면 되는 금액. 그럼 얼마이다? 10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대손세액이 됩니다. 자, 그걸 물어봤던 부분. 근데 이걸 회계에서 물어봤어요. 너무 많이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까지 진도가 나가는 반들은 회계랑 세무를 시험을 같이 보실 때 안 어려워요. 근데 회계만 공부하는 분들은 실제 이렇게 깊이 공부를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여기에 써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사지선다에서 무엇 하시면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앞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 기준대로 지금 보시면 우리는 몇 기? 2기 확정이죠. 그럼 2020년도 2기 확정. 이러면 절대 예정 때 못 들어간다겠어요. 그럼 4번이네요. 4번이고요. 금액은 100만 원이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 세무 2급에 내도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네, 세무 2급에 내도 실질적으로 괜찮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변별력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땐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자, 우리 이제 세무 2급에 나와 있는 예제 1번하고 2번까지 풀고 싶게 여러분,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시작고요. 네, 중간에 끊을 수는 없으니까.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지의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무엇해달라? 반영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요. 제가 매출 자료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를 잘라온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 매출 자료에 매입 자료가 같이 붙어서 하나의 7점짜리 문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일부 발췌한 거 이런 걸 시험 문제에 낼 거예요. 자,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요건이 나와져 있는데 1번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과세 매출, 2번은 신용카드 과세 매출, 3번은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4번은 직수출한 금액, 5번은 타계정 대체한 제품의 내역, 6번은 예정신고 누락분. 자, 요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무엇 해달라? 기재해달라. 소위 말해서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쓰시고 그리고 9번의 금액과 세액을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으로 넣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7점짜리 배점의 일부 발췌 문제이다. 그러면 우린 하나씩 요건 정리해 볼게요. 제가 벌써 답을 쓰긴 했습니다. 그럼 무슨 부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부분이 중요하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그 발행을 무엇으로 했다? 과세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형번호 뭐로 쓴다? 11 과세로 썼겠죠. 자, 그럼 여러분 11 과세는 어디에 쓰시라고 했어요? 1번 자리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 이 부분은 시험 보러 가시면 페이퍼로 시험지를 받잖아요. 그럼 페이퍼 시험지를 여러분 앞에 놓고 프로그램의 부가세 신고서를 일단 오픈합니다. 오픈하고 글씨를 보시면서 이 부분에 난번호를 써요. 아, 얘 1번 난 이해되셨어요? 하나씩 치지 마시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리를 다 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두루룩 치세요. 그게 오류를 덜 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 난에 들어가는구나. 자, 150매는 부가세 신고세에 따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150매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나 매수가 기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우리 4억 2천 금액짜리에 그리고 우린 세율에 해당되는 세율이었네요, 여러분. 세율은 10%이니까 여기는 4,200이 들어오겠죠. 우리 컴퓨터의 좋은 점은 여러분 금액을 입력하면 10% 금액이 자동으로 떠요. 네, 그래서 4억 2천에 4,200을 1번 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구 볼게요. 자,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과세 매출 그럼 신용카드 과세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과세 자리에 간다는 건 벌써 감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과세고 신용카드이면 몇 번 자리다? 아, 너는 3번 란에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바로 밑에 3번을 봤더니 나는 과세 매출이 있는데 무슨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어라는 게 또 있죠. 그럼 여러분 얘도 몇 번 란이에요? 3번. 그러면 우리는 2번과 3번을 무엇 해야 된다? 합산해서 3번 자리에 써야 되는 거죠. 됐을까 여러분? 자, 그리고 재밌는 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은 여러분 부가가치세 별도보다는 부가가치세 무엇으로 많이 낸다? 포함으로 많이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읽으실 때 무슨 부분 공급가액 글씨는 다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공급가액과 세액을 여러분이 구분해 놓는 습관을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4,400에 우리 100% 해당되는 금액은 4,000이겠네요. 자, 550에 100% 해당되는 금액은 500이었겠네요. 그럼 이런 공급가액은 얼마에다? 4,500만 원이 될 것이고 세액은 얼마가 되죠? 400.
50만 원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3번 자리에 4,500에 450을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 3번 자리에 기재되는 금액이 있으면 우리는 몇 번 자리도 같이 가야 한다. 19번 자리도 같이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네, 이것도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우리는 그 부분도 넣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공제 19번 란에 우린 4,500 더하기 450. 자, 그럼 얼마가 되죠, 여러분? 4,950만 원이죠. 네, 요거까지 기재를 해야 완벽히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우리 경감공제세액 쪽에도 쓰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 저도 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직수출입니다. 여러분,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배우셨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한다고 배우셨어요.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수증 쪽에서 세금 계산서 영수증 발급 면제 조항에 직수출이 대표적인 부분이었죠. 그러면 자, 누가 봐도 직수출은 여러분 무슨 적용받아요? 영세율 적용받죠. 그럼 영세율 자리에 가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우린 무슨 자리요? 기타 몇 번 자리에 가야 한다? 6번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1억을 그대로 6번 자리에 1억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다섯 번째. 이런 문제가 함정 문제예요. 조심하실 거. 간주 공급 문제를 항상 조심해 주세요. 자, 제품을 타계정 대체한 내역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제품은 무슨 목적일까요? 판매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배울 때 어떻게 배웠다? 우리는 생산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계정 대체했다는 건 내가 판매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재민 구호품. 여러분, 이재민 구호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부했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부 목적으로 지방자치정부에 제공했다. 여러분, 기부한 부분은 누가 봐도 타계정 대체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간주 공급으로 본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부문화 활성화 또는 육성시킨다라는, 육성은 조금 이상한가요? 활성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을 기부하는 건 무엇하지 않는다.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상 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처 용어가 등장했어요. 판매 실적에 따라 무엇을? 제품을 지급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돼요? 자, 요 부분이 판매 장려금인 거죠. 판매 장려금. 근데 여러분, 판매 장려금은 두 개로 구분해서 기억하라겠어요. 내가 뭐로 주는 경우? 금전. 내가 뭐로 주는 경우? 현물. 자, 금전으로 주는 건 우리 과세표준에서 무엇하지 말아라? 과세표준에서 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현물로 제공하는 건 우리 무슨 부분? 사업상 증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간주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속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럼 간주 공급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간주 공급이고요. 이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하네요. 세금 계산서 발급은 한다 안 한다? 우리 발급 안 하죠, 여러분. 근데 매입 매출 점수는 입력해야 된다겠어요. 유형번호 몇 번으로 넣을 거예요? 14번 건별로 넣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14번 건별이 모이는 자리 어디 있죠? 우리 누가 봐도 과세 거래로 봐줘야 되고 기타에 가야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난번호 몇 번에 간다? 4번 난에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야죠. 누구 정리하셔야 돼요? 과세표준은 뭐로 갈 거냐? 자, 우리 과세표준은 뭐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시가에다 원가에다 과세표준은 시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시가. 그러면 시가 얼마이죠? 400만 원. 그래서 4번 자리 얼마 넣어준다? 400만 원. 부가가치세 얼마이다? 4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계정 대체 문제를 냈다고 해서 모두 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주공급 얘기했을 때 간주공급을 볼 거냐 보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것까지 기억을 하고 들어오셔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이죠, 여러분? 6번째 내용인가요? 네, 예정신고 누락. 자, 예정신고 누락은 글씨 그대로 어디에 가시면 돼요?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출이래요. 자, 지금 요양식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가 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건 1쪽과 3쪽이에요. 그런데 예정신고 누락은 여기 지금 보여지는 건 1쪽이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무엇 하시면 우리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커서를 두면 오른쪽에 화면이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이 부분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커서를 두면 이쪽 화면에 활성화가 또 될 거예요. 이게 사실상 3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4쪽 중에 3쪽을. 그러면 얘는 그 3쪽에 가면 예정신고 누락분의 세금계산서 자리에 입력을 해요.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자, 저희는 그거 안 보여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550만 원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번 자리에 입력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500에 50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났으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금액과 세액에 대해서 합산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 4억 2천에 4,500 그리고 얼마 400도 해주시고 1억 그리고 500도 하면 우리는 5억 7,400이 나오고요. 세액은 지금 현재 영세율 쪽은 금액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4,740이 들어오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끝나지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 자, 우리 예제가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네, 2번째 예제까지 끝나야 누가 끝나지는 거예요? 대손세액공제까지 끝나는 거죠.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식회사 더지의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예제 1번. 예제 1번. 자, 예제 1번의 자료가 반영된 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액을 무엇하셔라? 반영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손세액 공제 가감하는 자리 8번란에 기재해 주세요라는 얘기겠죠. 근데 최근 기출에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어요. 원래 세무1급에서 실제 관련된 서류 작성하면서 부가세까지 같이 연동하는 문제들을 자주 냈었는데 세무 2급도 그런 형태를 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대손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예제를 많이 주지 않고요. 하나 정도 주고 그것도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도 작성하고 이런 식의 문제도 현재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냈었고요. 자, 그럼 대손세액 내역은 일단 간단하게 보고 하나씩 정리할게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무슨 부분? 10월 22일에 대한물산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음을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어음이 무엇되었다? 부도가 났다는 부분. 그래서 1번은 부도 얘기입니다. 부도.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금 330만 원이 있었는데요. 자, 그 부분은 지금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는 회수를 못했대요. 자, 그래서 무엇이 완성되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여러분, 소멸시효 완성이란 표현은 지금 내가 돈을 받은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는 게 아니에요. 부도가 난 게 아니라 그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돈을 안 주는 악덕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받는 기간이 지금 원래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 걸 소멸시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따로 보여드리면서 서식 작성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분은 자, 2020년도 4월 10일에 다도물산에 지금 현재 뭔가에 물건을 팔았나 봐요. 그래서 남겨져 있는 채권 잔액을 확인해 보니 18만 7천 원이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수 기일로부터 몇 개월이 7개월이 경과됐다고 하네요. 자, 생각나야 될 게 뭘까요? 소액 채권 얘기하고 싶은 문제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2018년도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런데 그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5월 7일, 2020년도 5월 7일에 현금으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했어? 그럼 제가 국가한테 다시 반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지금 보여드린 이 양식에 기재해라라는 부분이에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러분 5번부터 여러분 그냥 타이핑 쳐요. 네. 또는 코드 도움 F2번 불러서 거래처 정보를 뿌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서식을 작성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요 사식에 하나씩 저희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식을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서 몇 번, 요 8번 자리에 기재해 줄 거고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것부터 보는데 우리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머릿속에 하나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입력하는 대손금액이다. 그러면 여러분 서식에 입력할 때요. 대손세 공제를 받는 부분이면 서식에 뭐라고 넣어주시고요. 대손금을 양수로 넣어야 돼요. 근데 나는 과거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대손금 회수가 있어서 내가 국가한테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손금 회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서식에 입력할 때 뭐로 넣어줘야 된다? 음수로 넣어야 돼요, 여러분. 네, 이거 프로그램에 가서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 서식 작성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첫 번째 대손. 2019년도 10월 21일 대한물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한물산의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우리는 얼마? 우리 1,540만 원. 자, 대한물산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무엇하였다? 수령하였다. 저 뭐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음 받았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어음, 동어음은 거래일로부터 몇 월? 6월이 지난 며칠에 2020년도 4월 21일에 자, 지금 4월 2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뭘 받았다? 부도 확인을 받았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 기재되어 있는 2020년 4월 21일은 대손 확정일이에요? 부도 발생일이에요? 부도 발생일이에요, 여러분. 부도 발생일.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 몇 기과 하기로 하겠죠? 우리는 1기 확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1기 확정은 사실상 법인의 입장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들어가지만 우리 대손은 언제부터 언제 발생된 거?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무슨 부분? 확정된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4월 21일 부도 발생일이면 우리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 그럼 여러분 대손이 확정된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대손 확정은 여러분 여기서 6개월 그러면 우리는 10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며칠이 된다? 22일이에요. 그러면 이 건은 1번에 있는 거는 우리가 1기 확정이 아니라 몇 기 확정에 들어가야 돼요. 2기 확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기 확정된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서식에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공란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두 번째, 자, 외상 매출금 중 330만 원. 자, 2017년도 3월 5일 흥진 상사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외상 매출금 회수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업무적으로 여러분. 근데 이게 소멸시 완성이란 부분이 됐을 때 국가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요. 과세관청이 요 법률상 회수 노력인 게 돈 받는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무슨 부분 독촉장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어야 돼요. 그게 인정이 되져야만 이게 되져요. 근데 시험은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줘요. 그래서 나는 돈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못 받게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020년 3월 5일 여러분 얘 몇 년도에 팔았던 애? 2017년도 그리고 지금 연도 몇 년이다? 2020년. 자, 그러면 몇 년이 경과됐죠, 여러분? 우리 3년이 경과됐네요. 자, 그래서 상법은 현재 3년짜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3년이 경과된 2020년 3월 5일자로
동 외상 매출금의 무엇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소멸시효 완성은 요거로 그냥 끝나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2020년 3월 5일이 뭐가 된다? 아, 대손금 확정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대손금 확정일. 그러면 요건 충족한 거 맞죠? 우리 지금 몇 기 거 신고한다고요? 1기 확정. 그러면 3월 달 거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럼 대손 확정일에 요 3월 5일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5일. 자, 대손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그러면 얼마 넣어주시고요? 우리 330만 원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공제율은 110분의 10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해주는 건 요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 8번의 금액은 어디에? 6번에 입력했던 금액에 110분의 10이 돼서요. 우리 대손세 자리에 얼마가 들어온다? 30만 원이 들어오겠죠. 됐을까요? 자, 공급 받는 자는 우리 무슨 부분? 흥진상사, 성명은 누구이고 여러분? 우리 김흥진.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기재되어 있죠. 자, 요게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러분 코드 도우미 F2번 펑션키가 있죠, 여러분? 네, 그 펑션키 눌러서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거래처 정보가 있을 거니까요. 우리가 물건 팔았던 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대손사유 입력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대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었죠. 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만약에 제가 입력하려고 하는 대손사유가 없잖아요. 그럼 직접 여러분이 타이핑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보러 가볼게요. 2020년 4월 10일자로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 잔액 얼마요? 18만 7천 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채권의 잔액 18만 7천 원.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액채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소액채권은 현재 거래처별 잔액 얼마요? 30만 원까지가 인정되는 금액이었죠, 여러분. 그럼 30만 원 아래쪽에 있으니까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이 18만 7천 원은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대손 처리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채권은 회수 기일로부터 이제 이건 가능해요. 소액채권 요건은 충족했지만 우리 회수 기일로부터 몇 월 경과? 6월 경과란 표현했었잖아요. 그럼 6월 경과가 됐는지 봐야죠. 근데 회수 기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됐다? 7개월이 경과됐대요. 그럼 여러분 6월 경과 이다 아니다? 이다이죠. 그래서 우리 30만 원 요건 충족했고 6월 경과된 채권이기 때문에 대손의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날짜는 며칠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대손 확정일자에는 2020년 4월 10일 넣어주시고요. 대손 금액은 18만 7천 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110분의 10이 계산이 돼서 대손세액은 얼마? 17,000원이 나오겠죠. 자, 공급받는 자는 우리 다도물산의 김다도 씨, 사업자 등록번호는 601-05-01239라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손의 사유는 6월 경과 소액채권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소액채권은 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력 방식으로 타이핑 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 오타나는 부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오타까지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은 소액채권, 어떤 사람은 6월 경과 소액채권, 뭐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점하지 않아요. 네, 시험 보실 때 이거 감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답안이랑 공시된 게 다르면 우리 불안하죠. 네, 감점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2018년 12월 5일입니다. 과거네요. 자, 파산으로 인하여 대손 처리하였던, 자, 그럼 누가 파산한 거예요? 영일만이라는 거래처가 무엇되었다? 파산했었나 봐요. 그래서 파산으로 나는 대손 처리했대요. 자, 그럼 대손 처리했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무슨 부분?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라면 영향을 주는 거고요. 대손세 공제를 안 받았다라면 다시 국가한테 돌려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손 처리했던 영일만에 대한 채권 잔액 165만 원 전액을 2020년 5월 7일 현재 회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으로 과거에 무엇했던 거? 대손 처리했던 거 회수했다. 그럼 대손금 회수가 되는 거죠. 자, 당사는 동채권에 대해서 2018년 2기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파산이 언제였죠? 2018년 12월 5일
그럼 누가 봐도 이기네요. 자, 이기 확정 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받았대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안 받았다라고 하면 우린 여기다 입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가세 예수금 줄였던 거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세무서에 그 부분.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처한테 변제를 받은 경우 이거를 대손금 회수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액에서 무엇 하셔야 된다? 차감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대손금 회수는 음수로 넣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손 확정일은요. 내가 돈 받은 날짜 쓰시면 돼요. 과거 날짜 쓰는 거 아니에요. 2020년 5월 7일을 써줍니다. 그리고 대손 금액에 음수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우린 채권의 금액 165만 원을 마이너스 165만 원이라고 써주시고요. 이 금액의 110분의 10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1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 영일만 주식회사 김영일 씨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대손의 사유는 대손금 회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당초의 사유인 파산을 쓰면 문제가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니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돈 받은 건 그냥 돈 받았다고 쓰시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보여줄 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당초 사유 쓰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전체 내용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요 세 개가 모두 다 집계가 되면 30만 원에 17,000원이 더해지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5만 원이 만나서 우리 실제 16만 7,000원의 합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여러분 여기가 양수이면요. 국가한테 돌려받을 게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손세액 합계 금액이 무엇이면 양수이다. 그러면 나는 국가한테 무엇을 한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이 자리가 음수래요. 그럼 내가 회수금액 만약에 6건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15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그 음수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무엇 해야 된다? 대손세액 공제가 아니라 대손세액에 무엇 해야 된다? 우리는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토해내야 되는 부분. 그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이 자리가 양수이면 여러분 대손세액 공제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가 그냥 부가세 신고서라고 쓸게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대손세액 공제면 매출세액에서 빼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음수로 보여야 될까요? 양수로 보여야 될까요? 음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음수. 근데 대손세액을 가산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매출세액에 더하기 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뭐로 들어온다? 이 경우는 양수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강조하면서 얘기할까요?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치는 문제도 출제해요. 그런데 음수 칠 거 양수 치고 나오고 양수 쳐야 될 거 음수 치고 나오세요. 그러면 실제로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실 거. 그러니까 서식 작성에서 반영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몰라도 자동 반영이 되니까 그냥 확인만 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원리는 아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16만 7천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 가감 8번 란에 음수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우린 서식에 반영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면 이 자리에 들어오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한번 써드렸어요. 그래서 음수와 양수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두 번째 예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정리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실기에 다 가져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율. 우리 세율은 벌써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 세율은 단일 비례 세율이라는 거 몇 프로? 10% 내지는 0%의 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단일 비례 세율 또는 단일 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네, 지금부터 쉴게요. 네, 그래서 좀 쉬시고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매입세 공제와 납부세액의 계산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